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주요 전산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산망 서버에 난 불로 600개가 넘는 정부 업무 시스템이 한꺼번에 멈춰섰는데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여러 민원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하루 종일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사고 과정부터 살펴보고 피해 상황과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디지털 심장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건물 5층 전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업자 13명이 전원을 차단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직원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국가 중요 데이터 정보가 훼손될 수 있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대량의 방수를 하지 못하는 게 오늘 오전 6시 반쯤 큰 불이 잡혔고 불은 오후 6시쯤 화재 약 2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가 대거 마비됐습니다. 열기로 서버가 급격하게 가열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면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춘 겁니다. 정부 24 접속과 무인 민원 발급기가 안 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도 끊겼습니다. 정부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안 되고 내부 행정망인 온나라 시스템도 작동을 멈추면서 공무원들도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졌습니다. 소방의 경우 119 전화 신고는 가능하지만 문자나 영상 통화를 통한 신고는 먹통이 됐고 자체 위치 추적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구급 스마트 시스템도 멈춰 병원과 개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및 차질이 빚는 등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우체국은 우편과 금융전산망이 동시에 먹통이 됐습니다. 하필 추석 연휴를 앞둔 시기에 택배 배송 메시지가 중단됐고 우체국 예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체국 택배기사가 평소보다 더 빨리 발걸음을 옮깁니다. 실시간 배송 정보가 담긴 개인 단말기가 먹통이 되면서 배송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발송인 수치인 주소가 다 있는데 지금 안 돼서 정보가 하나도 안 떠요. 배송기사는 일일이 사진 찍고 정보를 직접 채워 넣느라 불편하고 고객은 내 택배가 언제 오는지 몰라 불안합니다. 해산물 같은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전복 같은 거에. 그래서 혹시 이게 고객들이 빨리 이거를 이제 안 가져가시면은 이번 연휴 우체국 택배 예상 물량은 하루 160만 개. 다음 주에도 전산망이 이 상태면 추석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 현금 입출금기에는 사용 중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입출금은 물론 돈을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어 우체국 금융 90조 원 예금이 말 그대로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체크카드도 먹통이라 2차 민생 소비 쿠폰조차 쓸 수 없습니다. 우체국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등 수십 종의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고철 덩어리가 됐고 국회의 모바일 출입증은 아무리 갖다 대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도 먹통이 되면서 공항이나 병원 같은 곳에는 실물 신분증을 들고 가야 했고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공지까지 내걸었습니다. 화장시설 온라인 예약이나 국가유공자 확인, 심지어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도 전산망 마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이 마비가 돼가지고 급한 지역부터 현장에 나가서 수기를 기록을 하고 정부는 주요 서비스부터 복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에는 건물 하나 불났다고 한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너무 쉽게 마비되는 거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는 이런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다 일어났습니다.
3년 전 데이터 센터 배터리 화재로 발생한 카톡 먹통 사태 같은 사고를 막는다며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를 옮기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손수레에 검게 탄 배터리를 싣고 나와 수조 안에 담급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언제든 불이 다시 붙을 수 있어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불은 어제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7전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원이 나가더라도 일정 기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 UPS용 배터리에 불이 붙은 겁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배터리와 연결된 케이블을 푸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전산실 안 8.7제곱미터 공간에 배터리가 192개씩 캐비닛 안에 함께 꽂혀 있는 식으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불은 한쪽 배터리 캐비닛을 모두 태운 뒤 다른 쪽 캐비닛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전산실에 있던 배터리 384개가 모두 탔습니다. 케이블을 끊고 그 하는 과정에서 전원은 끊었습니다. 전원을 끊었는데 40분 뒤에 보니까 불꽃이 튀면서 그게 이제 발화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전산실 내부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고 연기도 많이 났습니다. 많은 물을 뿌려 불길을 잡을 경우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어 소방당국이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을 활용하느라 진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불로 배터리와 같은 방에 있던 70여 개의 전산 서버도 소실됐습니다. 배터리 캐비닛과 전산 서버의 간격은 불과 60cm. 행안부는 이 같은 설계가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며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지하 별도 공간으로 배터리를 옮기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2차 이전 과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마비됐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 전산망이 한꺼번에 마비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신 기능을 수행할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정한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전산망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국가전산망의 심장부입니다. 대전에 본원이 있고 광주와 대구에 각각 분원이 있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세 곳에 1,600개 정부 디지털 시스템이 분산돼 있습니다. 대전 본원에는 현재 화재로 접속이 중단된 정부24, 우체국, 119 소방신고 등 647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찰 112 신고와 법무부, 특허청, 국세청 시스템 등은 광주 분원에, 민생지원 소비 쿠폰 지급 관리와 AI 공통 기반 시스템 등은 대구 분원에 있습니다. 경찰 범죄 대응이나 소비 쿠폰 사용에 문제가 없는 건 시스템이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은 데이터 백업 체계도 구축돼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때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가 주요 정보 시스템은 대전과 광주 센터 간 실시간 백업을 수행해 먹통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 화재로 드러났습니다. 운영관리 도구는 이중화해놓지 않은 겁니다. 대전 본원과 똑같은 환경을 갖춘 이른바 쌍둥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광주나 대구 분원에 갖춰놔야 대전에서 불이 나도 대체 클라우드가 즉각 작동해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필요 최소한만 규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형태는 스토리지만 돼 있고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도 클라우드를 이중화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데이터 소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는 서버에 담긴 주요 정보가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백업되고 있어 소실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소방청은 잠시 전인 오후 6시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습니다. 22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은 건데요.
현장에선 다시 불이 살아나는 걸 막기 위해 배터리 380여 개를 일일이 수조에 담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국 기자, 지금은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조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모두 제거됐고 재발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현장에선 소방대원들이 여전히 배터리팩을 4개씩 수조에 담아 밖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384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0개 이상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재발화 가능성은 낮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여전히 위험 우려가 있어서 모두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화재 현장은 배터리팩을 고정하는 나사들 일부가 불에 녹아 분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소방당국은 내일은 돼야 배터리팩 반출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조금 전 완진으로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배터리팩 반출은 이르면 오늘 중에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였던 복구 절차도 오늘 밤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불이 난 5층 전산실을 제외한 다른 곳의 항온 항습 장비를 먼저 복구할 계획인데요. 정확한 피해 여부를 조사해 일부 전산 업무 시스템이라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화재 원인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는 이미 일부 추렸고 내일 이를 국과수로 보내서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그럼 사회팀 송서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제일 궁금한 건 언제쯤 정상화가 될까 하는 건데요. 주말 안으로 복구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당장 내일 시스템이 복구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복구를 하려면 우선 정확한 피해 상황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손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화재 진압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직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난 지 22시간이 지난 오후 6시쯤 완전 진화됐으니까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항온 항습기 복구를 첫 번째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나서 전산실 내 온도가 160도까지 치솟는 바람에 처음 불이 난 70개 서버 외에 모든 서버의 전원을 내린 거거든요. 항온 항습기 복구 여부에 따라 이후 복구 작업의 속도가 가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오늘 밤까지 항온 항습기 복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시스템 복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버 70개는 모두 불에 타서 재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주말이지만 월요일까지 정상화가 안 되면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죠. 119 신고는 지금은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영상통화나 어플 말고 전화로 하셔야겠고요. 또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정부 이사도 먹통인데 일부 서비스는 대체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에서, 또 각종 세금 관련 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경찰청 교통민원 이사, 국민건강보험 등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서비스 장애부터 복구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우체국 금융은 월요일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 시스템 647개 중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는 436개고요.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송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양주에서도 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주말 오전 많은 손님들이 이용 중이던 찜질방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직원과 손님 등 28명이 다치고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숯가마 옆으로 무너진 흙 벽돌 조각과 건축 자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마 뒤에 있던 벽도 무너져 기둥만 남았습니다. 천장도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숯가마 찜질방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네, 폭발 장난 아니죠.
그리고 안 보여. 일단 그 흙가마가 터졌으니까 그게 다 막 입안에 막 흙 묻고 여기 다. 찜질방 직원이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나무 장작을 태워 가마에 넣던 중에 폭발이 난 겁니다. 이 폭발로 손님과 직원 등 28명이 다쳤습니다. 숙주 만들던 60대 직원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손님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 등 72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토치에서 불은 안 나오고 가스만 나온 상태에서 직원이 다시 점화하려는 순간 공기 중에 집약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업체 측은 가스 폭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마가 자체가 열받아서 가마가 무너진 거예요. 가스 폭발한 거 아니에요. 가스 폭발해서 이 건물 다 날아가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찜질방 측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고병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쯤 어제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찬성 176표로 가결됐습니다.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곧바로 폐지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해 17년 만에 사라지는 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 역시 자동 종료됩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여야의 찬반 토론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보다도 기능이 확대되는데요. 위원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요. 과기부소가 아닌 홈쇼핑과 IPTV 등의 유료방송 플랫폼 신사까지 맡게 됩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내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그 뒤엔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증언감정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정자원 화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위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정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직후 일선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지만 수사권 조정 때처럼 줄사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망가뜨린 대가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다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검찰 내부 반발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안 통과 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지휘부가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불송치 기록에 대한 사법 통제의 약화와 보안 수사권 기능 박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회 의결 직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반발성 사의 표명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체념하는 기류가 커 보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다수 검사는 자포자기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때까지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커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새로 임명된 법관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에서 크게 늘어 검찰청 이탈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온 적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한 당사자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난에 영호남이 어디 있느냐, 그걸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해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며 호남에도 불이 날 수 있으니 함께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궁색한 변명보다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제명 추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부기를 준 대가로 자리를 보장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바로 사퇴했죠. 그런데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022년 9월 임명과 동시에 공개 채용한 비서 선발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기 사람을 밀어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속에 사퇴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채용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9월 이 전 위원장의 내정과 동시에 기간제 비서 공개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지원자는 모두 17명. 17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사람은 바로 이 전 위원장이 총재로 있던 NGO 단체에서 비서로 데리고 있던 박모 씨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당시 박 씨의 자기소개서. 2018년부터 바로 그 NGO 단체 비서 경력과 이 전 위원장이 이사장인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보존단에서의 비서 경력을 대놓고 써놨습니다. 비서 경력 4년이 모두 이 전 위원장과 함께한 겁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신상을 쓰면 감점 사유라고 했지만 박 씨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별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서류는 자격 유무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고 보니까 기준도 없었네. 모호한 기준의 면접, 만점자 역시 박 씨뿐이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거냐 물었습니다. 저희가 좀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박 씨가 채용되고 한 달 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제서야 구체적 채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측근을 뽑기 위해 불공정한 채용을 했고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시켰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자 박 비서는 계약 만료를 앞둔 이번 달 내내 병가 등을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MBC는 이 전 위원장과 박 씨에게 입사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에 의한 안전 보장은 절대 불변의 입장이라며 핵포기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 보유국 인정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압박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지 여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포기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나 핵이라는 방패와 검을 부단히 벼려야 한다며 핵 능력 확장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 최우선 과제이고 미래를 위한 가장 정확한 선택이자 변할 수 없는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핵 고도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핵 능력 고도화의 중요 고리들이 완벽하게 풀렸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버린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란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핵 능력은 이제 고도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의 거래 본능을 자극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수용하도록. 국제사회의 눈은 트럼프 대통령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북미 대화를 제안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예정 없이 전격 판문점으로 향한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실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실전처럼 훈련하는 국제 전투 경연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마일자라가 부르는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실제 총을 쏘는 것처럼 겨룬다고 하는데요. 변윤재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건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장갑차 뒤에 몸을 숨긴 동료들의 엄호 사격이 이어지고 곳곳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산악지대를 오가며 서로의 진지를 빼앗으려는 총격전도 진행됩니다. 총소리는 요란하지만 실탄은 없습니다. 레이저 정보를 이용한 마일즈 장비를 몸에 붙여 진행하는 가상 전투 훈련입니다. 대항군 훈련에 사용되는 마일즈 장비입니다. 이렇게 신체 곳곳에 설치가 되는데요. 적군의 공격을 감지하게 되면 사망했다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번이 3회째인 국제과학화 전투 경연대회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뉴질랜드 등 4개 나라 군인 270명이 참여했습니다. It also heavily relies on each other to perform and how we can relate that back to New Zealand by showing that our training works by using the miles equipment that's provided here.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을 기념해 여러 나라 군인들이 한 팀을 이뤄 다국적군 연합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가국 간 우호를 증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가별 순위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이번 대회에서 확인된 데이터와 평가 방식을 종합 분석하고 매년 외국 부대를 초청해 과학화 훈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5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아는 빛, 하나가 되다를 주제로 한 오늘 불꽃축제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우리나라 팀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요 관람 구간인 여의도 일대에는 100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 우승을 놓고 이번 주말 선두 LG와 2위 한화의 맞대결이 열리고 있죠. 어제 한화 노시환의 연기력에 당했던 LG가 오늘은 화끈한 타격쇼를 펼치면서 승차를 다시 3경기 반차로 벌렸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1, 2위 맞대결 첫날인 어제 노시환은 역대급 연기력으로 팀 승리에 발판을 놨습니다. 3루와 홈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지만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으로 들어오다 순간적인 재치로 LG 박동원의 실수를 유발해 동점 득점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그냥 의욕이 없는 연기를 하면서 나 죽을 거다. 페인팅을 한번 주고 시합에 들어간 상황인데 말로 홈런 치는 것보다 더 기뻐해 주길래 너무 좋았어요. LG를 2경기 반차로 추격한 한화는 오늘 강속구 투수 문동주에게 선발 중책을 맡겼지만 예상 밖으로 초반 난타를 당했습니다. LG 타자들은 쉴 새 없이 문동주를 두들겼고 김현수와 문성주, 구본혁까지 3타자 연속 적시타를 터뜨렸습니다. 문동주는 폭투까지 기록하며 추가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노시환의 깜짝 연기에 당황해 빈 글러브로 태그하는 실수를 했던 박동원이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문동주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결국 문동주는 1회도 채 마치지 못하고 6실점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오스틴의 홈런을 더해 승리를 거둔 LG는 앞으로 3경기를 남겨두고 한화와 승차를 다시 3경기 반으로 벌리며 한국 시리즈 직행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6위 NC는 김영준과 데이비슨의 홈런포를 앞세워 기아를 2대1로 꺾고 5연승을 달리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리그1에서 9위까지 내려간 울산이 최하위 대구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6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을 상대로 선제골 기회를 2차례나 놓친 세징야. 전반 40분 이 슈팅은 달랐습니다. 페널티 박스 밖에서 낮게 깔아찬 공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울산도 이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13분 엄원상의 크로스를 18살 신인 백인우가 동점골로 연결했습니다. 대구는 세징야가 또 한 번 원더골을 터뜨렸지만 득점 장면에 앞서 동료의 반칙이 선언되면서 골은 취소됐는데요. 분위기 반전을 노리던 두 팀 모두 1대1 무승부가 아쉽게 됐고 특히 시즌 도중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뒀던 울산은 6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며 강등권과 승점 3점 차 9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김천 이동경은 포항을 상대로 리그 11호 골을 터뜨린 데 이어 도움 1개도 추가하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철벽 수비를 선보이며 코리아 오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부상으로 기권한 상대 선수를 위로하는 승자의 품격까지 보였는데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쪽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비구름이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10에서 60mm가량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청, 호남에 10에서 40, 영동과 경상도에도 5에서 3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2도, 대전 22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중부 서해안에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18도, 대구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4도, 부산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